AI라는 게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두려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 3원칙이라는 걸 제기한 게 그 인간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인간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조건 하에서 로봇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이 3조건에 마지막으로 80년대 추가된 내용이 인류를 해하거나 인류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네. 사실 많이 던져봐요. 너도 번식하고 싶니? 오. 왜냐하면 네가 다음 제너레이션을 거치면은 너를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가 나올 수도 있고 재생력이라는. 교련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원칙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결국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체제,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경쟁하고 이것들을 선점해야 되겠다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굉장히 어려울 그렇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빛과 그림자에서 빛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제도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는데, 욕망이 우리의 이성을 앞서보게 되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체제 안에서 나중에 결국 우리는 지배당할 수도 있다. 이제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AI도 약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적인 AI와 하드웨어적인 AI.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소프트한 AI를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고요.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소프트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갖게 된다. 네. 청소기. 이제 뭐 정말 이모님. 그렇죠. 이모님. 3대 이모님, 네, 3대 이모님 중 그렇죠. 하나죠. 네.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로봇 청소기처럼 이 하드웨어를 가진 이 인공지능들이 점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예전에 뭐 산업혁명 때 막 진짜 뭐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진짜 대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갈수록 무능력해지나 무기력해지나.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우리의 있던 그 어떤 육체로 하던 것 떠나서 요즘은 이제 감정, 지적 능력까지 대체해주면 완전 멍한 바보 되나? 사실 네. 그런 걱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피지컬 AI라고 로봇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봇이나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모든 걸 대체했을 때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나? 그렇죠. 있다라고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있다고? 네, 뭐 언제냐면 로마 제국 시절에. 네, 1000만 명의 노예를 유럽에서 다 데리고 와서 로마 시민들은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것들 유적들을 보게 되면 5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엔터테이닝을 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더 쾌락만 잔인한 추구하고. 방식으로 네. 추구하고 결국에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앞으로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이 등장을 하면 결국에 돈 있는 나라는 로봇이 전쟁을 할 거고 네. 돈 없는 나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전쟁을 네. 하는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서 로마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몇 가지가 있는데, 무기력해지고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자체적인 어떤 뭐 국방력은 다 제로가 돼버리고 다 노예 쓰거나 아니면 저 고용 용병들 써버리고 자멸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 부정적 미래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이제 빨리 고민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AI의 발전이 유토피아로 갈지 디스토피아로 갈지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게 현재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나? 하기 전에 어찌 보면 지금 AI가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사용이 돼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국가 간의 힘의 균형들이 첨단 기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AI와 하드웨어 AI가 결합체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했던 드론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AI가 어떻게 보면 힘의 강약을 뒤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실제 전투를 하는 로봇이 실전에 배치되진 않았지만 예고편처럼 등장한 게 이제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드론이 사실 그냥 물리적으로는 그냥 조종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표적을 찾아가도록 설계가 많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자체가 그냥 그렇죠. 스스로. 과거에는 이 지상으로부터 먼 항공기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때는 상대국의 공격에도 취약하고 네. 기동성이 조금 떨어졌다면 사실 이제는 물량이나 가격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고 그러니까요. 이 하나하나의 자원들을 습격하기에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뭐 있죠. 딱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그 조종사도 양성해야 돼, 그렇죠. 커다란 그 비행기 전투기도 만들어야 돼, 뭐 활주로도 있어야 돼, 막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사용한 게 한 60만 원 정도 상당 이 예산으로 산 드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탱크도 잡고. 탱크들을 잡고 예, 상대의 전략 자원을 공격했는데 사실 그때 사용됐던 이 AI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그 회사 CEO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AI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정도로 이제 전략 자원을 이제 공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 전투력, 국방력을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는 2위, 우크라이나는 22위 정도 되거든요. 이 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한 달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맞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첨단 기술. 그런데 문제는 이 첨단 기술이 국가의 행위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팔란티어, 예를 들면 테슬라의 스타링크, 맞습니다. 그리고 드론까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이번 전쟁은 첨단 기술과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향후에 우리 미래 사회를 지배하거나 영향을 보여주는지를 테스트베드네요, 완전. 굉장히 잘 보여준 전쟁이죠.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저도 가장 걱정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런 군사적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근데 또 두 번째가 부의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맞아요. 심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뭐 테슬라나 오픈 AI 몇 군데 회사가 거의 독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우리에겐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반도에서 AI가 어떤 위치가 있는지 이것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AI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 북한은 언제부터 AI를 연구하기 시작했을까요? 천재들을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구를 하고 사람이 먹는 게 쌀이고 식량이라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살고 있거든요. AI가 지금 계속 발전하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 AI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